어제 비 진짜 전국에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비 피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네, 정말 비가 무섭게 내리더라고요. 어제 폭우 때문에 출퇴근길 피해 정말 많이 보셨을 아하. 텐데 특히나 이 폭우 피해로 물난리를 겪은 곳이 있습니다. 아이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폭우 피해의 어머. 현장입니다. 여기 경기도에 있는 KTX 광명역인데요. 많은 비로 인해서 광명역 일부가 지금 저렇게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상 보시는 것처럼 정말 역내 곳곳이 흙탕물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데요. 그냥 콸콸콸콸 흘러내리네요, 진짜. 그러게요. 정말 그 저 흙탕물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어머, 모습입니다. 어떡합니까? 1층에서 계단과 승강기를 타고 이 흙탕물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갔다고 하고요. 네. 일부 승차장과 승객 대기실이 물에 잠겨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네. 승객들도 선로는 열차는 이용을 했지만 일부 승강장 이용이 제한이 돼서 불편을 역시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이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난리 나면 이제 그 이후 처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건수 교수님 지금 물난리인데 물보다는 지금 시뻘건 진흙탕물이 막 내려오고 있어. 무슨 산사태 난 줄 알았어요.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사람이라도 좀 만약에 다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사람 인명 피해는 없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천만다행이네. 앞으로가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앞으로 비가 더 오면 저런 그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흙탕물과 토사물 때문에 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보기만 해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이고 저 물 언제 다 퍼내냐? 또 그리고 저 진흙 언제 다 치우냐 하실 거예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전에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요. 통행하는 방향들이 거의 다 지금 막혀 있어서 제가 지금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바닥에서 한번 미끄러질 뻔 했었거든요. 물은 퍼낼 수 있다 치지만 저 진흙, 펄 같은 거는요. 아무래도 이 KTX 역이기 때문에 민감한 전자장치 그런 데 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철저하게 제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까지 옆에 나라 중국도 물난리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태풍하고 폭우가 연이어 오는 바람에 엄청 고생들을 그렇죠. 하셨는데 태풍 폭우 지나가고 나니까 이번에는 폭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허. 지금 이곳은 중국 장시성의 한 도로인데요. 지금 보이세요? 이 도로 중간이 불쑥 솟아 그러네요. 올라와 있습니다. 어머. 이것은 지진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네. 바로 폭염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머. 온도가 지온이 59도에 이르르다 보니 대박 사건. 자연스럽게 이 도로가 어그러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덥길래 이 길에 시멘트가 다 녹아내린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지금 보이는 이곳은요. 장시성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난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의 3대 화로라고 불리우는 폭염 지역이 있는데 난징, 우한, 충칭이라고 하는데 아, 그 중에 그래요? 한 곳이죠. 네. 그 난징이라는 곳으로 한번 이제 가볼 텐데요. 네. 이 난징시는 계속해서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하 방공호를 폭염 대피소로 개방하는 조금 일이 전 있었다고 그곳인가 합니다. 봐요. 아, 네네. 네. 아직 초복도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폭염이 지속된다고 하니 중국 국민 여러분들도 무척 고생이 많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곳이 아마 이제 난징의 방공호를 하도 더우니까 동굴을 개조한 방공호를 개방한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 거 그럴까요? 중국이 정말 덥긴 더운가 봐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高温度59度，全面开启烧烤模式。城管部门出动雾炮车，在城区喷洒水雾降温。高温还导致虚江镇后塘路段一段水泥路面拱起15公分左右。为应对，场的管理人员也会对每个纳凉点进行每天的通风，做好疫情的管控工作。 야, 아니 사람이 더운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도로도 너무 더워서 열받았을까요? 도로가 갈라진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그야말로 중국 일대가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충칭시에서는요, 건설 현장에서 이 작업자들이
이 자제 때문에 화상을 입을까 봐 걱정이 돼서 어머. 반드시 긴팔, 긴 바지를 입게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열사병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이고. 중국 수천 지역에서는요, 열사병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요, 난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80개 도시에 향후 24시간 안에 섭씨 40도에 도달할 것을 우려해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도로도 뜨거워서 저 시멘트가 갈라질 정도면 앞서 이제 근로자분들이 철로도 상태 점검한 거 보셨죠? 저 정도 열이면 철로도 휘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철도 안전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이 폭염, 그리고 물난리 겪었다가 그걸 좀 지나가니까 폭염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것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이 왜 이럽니까? 안진용 기자님. 한국은 폭우로, 중국은 폭염으로, 그리고 이탈리아는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 서부에 위치한 이탈리아 샤르데냐 섬입니다. 네. 한가로워 보이는 이 섬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일이 있는데요. 저 멀리서 날아오는 것들 보이시죠? 뭐예요? 새떼냐고요? 아닙니다. 메뚜기 떼입니다. 어머. 30여 년 만에 등장한 이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은요, 섬의 약 600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면적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어머 합니다. 세상에. 지금 저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는 게 영상으로는 진짜 한 몇백 마리처럼 보인다지만 이게 조금 전에 설명 들으셨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수십억 마리라고 수십억 마리? 엄청난 지금 개체수죠. 와. 사실 저기에 서 있기만 해도 메뚜기떼들이 얼굴을 막 스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게 왜 그러냐면요. 네. 가뭄 때문에 메뚜기 알이 많아져서 이 개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가뭄이 왜 메뚜기 알을 늘어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탈리아 지역이 원래 고온 건조한 지역인데 강수량이 부족해지면서 이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그러면 토양이 어떻게 되냐면 쫀쫀하게 압축이 된다는 어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과 공기가 들어갈 틈도 없는 쫀쫀하고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저 넓은 땅에요. 메뚜기들 알 낳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또 이 지역 한 대학교의 곤충학과 교수에 따르면 원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는 것이 이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땅을 경작하지 않은 부분이 늘어났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저런 메뚜기가 알 낳기 좋은 토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메뚜기떼가 습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개체수가 늘어난 거고 네. 올해는 섬의 한 2에서 3% 정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저게 뭐 제주도 3분의 1 정도 아까 아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 지구과학에도 조예가 깊으신 줄 몰라 너무 이 상식이 풍부해요. 그런데 이탈리아 지금 상황 들어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가뭄에다가 메뚜기 떼 습격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면 딱 여기서 들어맞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가물어서 농사가 힘든 데다가 저렇게 메뚜기떼가 출몰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뭐 농사 지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낙농업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야기는 지금 안 그래도 가물고 게다가 지금 연료비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메뚜기떼 습격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농사를 포기해야 하나 어머.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곤충학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요. 네. 이렇게 이제 해마다 메뚜기떼가 오긴 했지만 이처럼 많이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이제 천적을 길러서 그러니까 메뚜기떼를 먹어 치우는 특정 종류의 그 딱정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동원해서 이제 개체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그 미경작 땅이 많았기 때문에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작을 좀 많이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네. 제시를 했습니다. 궁할수록 뭔가 묘수가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야, 요즘 기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늘에 떠야 할 무지개가 여기에 떴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무지개 하늘에 뜬 거 보시면 다들 행운이다,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떠야 될 무지개가 액체로 나타났다. 설마요. 안 믿기시죠? 네. 그런데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아하.
네, 화려한 청천연색의 물길이 산기슭을 따라서 와, 펼쳐지는 시원하다네. 바로 이곳입니다. 네. 여기가 안데스 산맥 산기슭에 있는 강인데요. 아하. 물길이 흔들릴 때마다 저렇게 오색 절경이 펼쳐진다고 해서 신의 강 또는 액체 무지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머. 정말 너무 예쁘죠. 물감을 물에 풀어놓은 팔레트처럼 진짜네요. 어머. 강물에 퍼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카뇨 크리스탈레스라는 강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총천연색의 물길 덕분에 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또 알록달록 또 재미까지 더해주는데 저 무지개 강이랍니다. 저곳을 찾은 관광객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ce que j'avais l'impression sur les photos qu'il y avait un écosystème unique et c'est un peu ce que je ressens. Après, c'est que le début de mon voyage, donc je ne sais pas si j'aurai le même point de vue au final, mais ça m'a quand même l'air d'être un endroit assez incroyable. 아니 근데 제가 좀 엉뚱해서 그럴까 진짜 저거 혹시 저 상류에서 누가 이렇게 물감 살짝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안진영 기자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어디 있는 강이냐 궁금하시죠? 네. 콜롬비아에 있습니다. 아하. 콜롬비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흐르고 있는데요. 네. 이 강이 이렇게 신비로운 빛깔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강 아래에 있는 이 수초 마카레냐 클라비헤라 덕분입니다. 아. 이 해초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네. 강한 태양빛을 받으면 노랑, 초록, 파랑, 검정, 빨강으로 색을 바꾸면서 오색 찬란한 어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어허. 혹시 현장 가시려는 분들 네. 절정은 7월에서 10월이라고 합니다. 하하, 가고 싶어서 돈이 없어요. 못 가는데 어쨌든 뉴스파이터 통해서 여러분들 간접 경험이나마 하셨을 텐데 정말 세상에는 절경을 이루는 곳이 참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로라라는 거 많이 들어보죠. 그러면 이게 보통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대박 사건 여기에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흔히 천상의 커튼이라고 불리우는 이 오로라. 네. 극지방이 아닌 그것도 한여름에 어허. 프랑스 파리에서 시내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설마 오늘 왜 이렇게 설마 하는 게 많을까요 오늘요? 네, 파리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네, 어둠이 내려앉은 파리의 시내 위로 신비로운 빛의 커튼을 어머,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푸른색, 녹색 안개가 어우러지면서 하늘을 가득 뒤덮은 모습인데요. 이 파리에 웬 오로라가 나타났냐고요? 사실 이 환상적인 오로라는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를 재현한 레이저 쇼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네, 이 특별한 오로라는 7월 30일, 31일 양일간 파리의 명소죠. 노틀담 대성당 위에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안진용 기자님 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는 저게 진짜 오로라가 아니라 저걸 레이저 쇼라고요, 저게? 네, 파리의 대표적인 명소죠. 노트르담 대성당 위에 저런 오로라가 떴다고 하니까요. 정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 오로라, 1990년부터 이어진 파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죠. 파리 레떼 페스티벌에서 이틀간 밤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펼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 이 오로라 쇼를 보는 건요. 무료입니다. 아, 그럼 사람들 그러군요. 오로라 그러겠군요. 그런데 저 오로라 레이저 쇼가 허지원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어허. 우리나라 하늘에서도 저 오로라 쇼를 볼 수 있었어요. 저게 스위스 출신 세계적인 이 설치 미술가 댄 아처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올해 초에 국내 모 백화점에서 한국 최초 오로라 쇼라는 그 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어허. 그때 이 작가가 바로 이걸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막 레이저 빔이랑 연무기를 활용해서 우리나라 하늘에서도 저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오로라를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어머. 띄웠었는데요. 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시민들의 일상에 위로를 하고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기획했었다고 하고 네.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 2차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아하. 선착순 250명 받았다고 하는데 꽉꽉 찼었다고 하네요. 아하. 아, 최근에 여러분 걱정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한 1-2주가 뭐야? 한 2-3주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접종을 했답니다. 영상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거든요. 계시는 동안에 이상 반응 잘하십시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4차 접종해도 되는데 굳이 저 장면을 이 백신 접종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 뭔가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4차 접종을 좀 받아주십사 하는 권고 및 독려의 뜻이 담겨져 있지 그렇군요.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뭐 부스터샷이라고 하면서 작년 12월에 많이들 3차 접종까지를 그렇죠. 마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해당 대상되는 고연령층이나 이런 분들이 4차 접종률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이 확대되면서 50대까지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들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많이 맞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접종을 마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기를 네. 이것이 이제 중증화율 그러니까 병이 그 감염되고 난 이후에 어떤 증세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 이런 거를 좀 낮추고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 면역 회피가 강한 그 지금 바이러스가 우세종이기 때문에 이 접종을 해도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후에 중증화를 막는다든지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3차 접종까지만 했는데 50대 이상 맞으라고 해서 4차 접종을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국자시네요. 정말 국가 실책에 잘 또 따르십니다.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에 공개하면서 4차 접종을 한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강력하게 백신 접종,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3차 접종 비교 4차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낮고 지속 기간도 길지 않지만 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자료를 보면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50대가 있어요. 그 50대들의 치명률은 0.4%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중에 50대 중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맞은 분들은 치명률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0.04%예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하셔라. 또 자기가 걸리면 가족한테 쉽게 걸리니까 이게 워낙 빨라서 지금 권고하는 범위 내에 드시는 분들은 4차 백신을 맞으셔라. 아, 이런 이유가 있군요. 근데 현실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최명기 원장님, 사실 정부는 조금 전에 말씀 들은 것처럼 4차 접종을 하게 되면 치명률 그리고 사망률을 낮춘다고는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께서 나 3차까지 만든 것도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걸 또 힘든 걸 또 겪으라고 막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0.4%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0.4%도 충분히 낮은데 뭐 굳이 0.04%가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4%면은 100명 중에 4명인 거고요. 0.4%면 1000명 중에 4명이거든요. 네. 1000명 중에 4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흔한 거예요. 아, 복권 맞을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엄청나게 낮은 확률과 생각해 보면은요. 네. 1000명 중에 4명은 엄청나게 흔한 확률인데 그게 0.04, 0.4 그러니까 낮은 것 같고 0.4가 0.04 되니까 왠지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지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을 때마다 진짜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거를 또 맞아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3번까지 맞았는데 맞을 때는 부작용이 조금이었지만 4번째 맞고 엄청나게 크면 어떡해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워낙에 사는 게 힘들다가 보니까 사는 게 힘들면은 뭔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코로나를 막기 위한 모든 것조차도 다 지긋지긋해져요. 아.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 심리 같은 게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확률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다 0.4%를 0.04로 만드는 게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남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진영 기자님,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뭐 확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은요, 하루 1일 신규 확진자 수가요 2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정점을 도달하는 시기는요, 시나리오별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을 예상하고 있고요. 어머. 정기석 국가감염법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유행이 이른 가을에 시작이 되고 확진자 수는 20만 명에서 끝나지 않고 지난 3월 최고치인 하루 최고 62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하반기 재유행 시기를 11월 중이고 규모는 16에서 17만 명 정도로 내다봤으나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 시기도 빨라졌고 규모 역시 커졌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작별한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는데, 생활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거 뭐야? 확진자 수가 지금 한 주 지날 때마다 지금 더블링 2배씩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고 9월에는 하루 20만 명? 거기가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 3월인가처럼 60만 명도 도달할 수 있다고?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거리두기 강화하고 뭐 식당 같은 거 영업시간 제한하고 또 그러는 거야?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건수 교수님.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 발표에 보면은 그 7일 의무 격리는 유지하되 네. 그 거리두기가 문제입니다. 이 거리두기를 의무화할 것이냐. 근데 지금 많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많은 피로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개인과 지역 사회에 자율적인 거리두기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의 그런 유행 중대한 변화, 유행 상황을 보고 선별적,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걱정이 커요. 왜냐하면 특히나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가슴이 철렁하실 것 같아. 또 이러다가 또 코로나 직격탄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먹고 살기도 이제 생활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거리두기 같은 게 되는 거 아니야? 영업시간 제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정부는 그 단계는 검토하지 않고는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우리들의 방역 의식입니다. 마스크 착용 일단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손발 깨끗이 씻고 일단 개인 위생을,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만 코로나 재확산, 재유행,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사람의 근황 궁금해하셨던 분 계실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별다른 공개 행보 없이 윤리의 징계 이후에 잠행을 이어가던 이준석 대표가 어제 또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하. 광주 무등산을 등반을 했다고 하는데 이야. 자기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요? 사진과 함께 바로 저 사진인데요. 어머. 글도 올렸는데 네. 정초에 왔던 무등산인데 여름에 꼭 다시 한번 와봐야겠다 얘기했었는데 왔다라고 하면서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이지만 잊지 않겠다라는 글도 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등산 자락 하나하나가 본인이 살고 있는 상계동의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사진 속 모습 보시면요. 등산복은 아니고요. 티셔츠랑 반바지 차림인 것 같고 뭔가 좀 헬스케진 것이 살도 좀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등산만 한 건 아니에요. 그 전날에 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뛰었던 광주의 2030 청년들과도 만났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박진우 광주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같이 자리를 했고요. 또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무등산의 해발 고도가 몇 미터인지 제가 뭐 기본 상식은 없지만요. 동네 뒷산 아니잖아요, 무등산이. 그런데 등산복 차림하고 저렇게 반팔에 반바지로 등산하는 건요. 자칫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안전에 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렇게 무등산에 올라간 걸 이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무등산 자락을 찾은 걸 공개했다. 뭔가 배경 의도가 있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구애 이렇게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그것은 이 보수 정당으로서 그동안 이 당원 구성이나 지지율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던 좀 그 한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 왔거든요.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지역에서 좀 이렇게 편중된 구성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체질을 바꿔보자 하는 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선거 앞두고 한 표를 주십시오라는 의미도 뭐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좀 이렇게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의 확립 차원에서 또 지역 내에서 또 정당한 어떤 그 경쟁을 통해서 특정 정당뿐만이 아닌 다른 정당과의 아주 건강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때 보다 그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많은 호남에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뭐 진도, 완도, 흑산도 할 것 없이 유세차 가지고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세를 했었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당시에 그 보수정당 후보로는 최초로 전남 그 신안 하이도를 배 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네. 방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당시 그 광주의 쇼핑몰 그 공약으로 인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뭐 지금 당원권 정지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본인이 그 어떤 그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 구도라고 하면 청년, 호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큰 선거 앞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꼭 20% 이상 득표해서 호남에서 저희가 많은 지지받아서 이제 지역 구도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등산 서석대까지 와서 등장하고 이틀 뒤에는 또 다도해 섬들을 제가 돌면서 우리 호남 주민들께 저희의 진정성을 알리고 공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2월 달 모습이에요. 근데 엊그제 그 무등산 올라갔던 사진 좀 보여주세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2월 달 추웠을 때 올라갔을 때 모습은 그래도 춥지만 표정이 비교적 밝았어요. 그런데 이게 2월 달 모습이에요. 춥지만 얼굴은 표정은 밝아 보여요. 마스크를 썼어도. 근데 무등산 올라갈 때 모습 보세요. 올랐을 때 모습. 그리고 얼굴 크게 나온 사진 있죠.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뭔가 마냥 밝아 보이진 않아. 지금 보세요. 나 힘들어요. 여러분 나 힘들어요. 나 지금 곤경에 빠졌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제작진 대단합니다. 거의 비슷한 포즈로 찍은 저 모습 딱 비교해서 이게 해드렸잖아요. 왼쪽 모습 2월달 추울 때 마스크 벗어도 표정 밝아요. 오른쪽 어제 힘들어요 하는 게 느껴져요. 과연 이준석 대표 앞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기간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초복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허지원 변호사님, 더위가 시작되면 이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저녁 시간이어서 진짜 너무 배가 고픈데 네. 삼계탕 떠오르시죠? 맞아요. 여름에 또 삼계탕 꼭 이제 더위의 보양식으로 많이 맞아요. 드시잖아요. 그럼 삼계탕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인삼입니다. 아하. 삼계탕 안에 꼭 인삼 들어가야 네네. 되거든요. 인삼하면 또 뭐가 떠오르냐면 충남 금산군이 떠오르죠. 아하. 여기 인삼시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 충남 금산군에서 일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 제2회 금산 삼계탕 축제가 맛있겠다. 금산 인삼관 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됐어요. 3개 음식 전국 경연대회, 또 음악회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됐다고 하고요. 네. 10개 읍면이 특색이 담긴 이 대표 삼계탕과 3개 요리들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금산군에서 매년 7월 7일을 금산 삼계탕의 날로 지정을 했대요. 네. 작년 축제도 코로나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삼계탕 좋아하시는 분들 올해 축제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안지중 기자님 이게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우리가 흔히 이걸 밥 먹듯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잖아요. 특정 날 같은 때 또는 누가 큰맘 먹고 쏘기 전에는 삼계탕 잘 못 먹자는데 요즘 삼계탕 값이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요즘 큰맘 먹어도 먹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치솟는 물가와 함께 이 닭고기 가격도 뛰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일단 축산 유통 정보에 따르면요, 어제 기준 닭고기 도매가 킬로그램당 3,959원인데 비교를 해보면요, 네. 1년 전 평균 가격인 3,087원에 비해서 무려 28.2% 증가가 했습니다. 네.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당연히 이 닭고기를 사용하는 삼계탕 외식 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삼계탕 1인분 평균 가격은 14,885원. 지난해 같은 분량과 비교해 봤을 때 14,077원보다 5.1%가 올랐습니다. 이게 평균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조금 유명한 식당이거나 하면은 값이 몇천 원 정도 차이 날 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이제 삼계탕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하. 제가 힘들 때마다 동료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삼계탕도 먹고 그러는데 네. 삼계탕도 워낙 이제 저도 좋아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삼계탕도 뭐 녹두 삼계탕, 누룽지 삼계탕 맞아요, 네. 많은 종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이렇게 좋아하는 국민들이 좋아하고 힘들 때마다 찾는 삼계탕을 너무 비싸서 못 먹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아마 여기가 이제 삼계탕으로 전문화된 음식점인 것 같은데 보세요. 오골계 삼계탕, 전복 삼계탕 24,000원. 보세요. 전복 삼계탕 24,000원, 산삼 전복 삼계탕 3만 원. 오골계 삼계탕 25,000원. 그냥 일반 삼계탕 같은데 저기 19,000원. 야, 진짜 이거 큰맘. 누가 보면 2인분인 줄 알겠어요. 이 2명 갔을 때 가격인 줄 알 텐데 저게 지금 삼계탕 보통만 먹고는 못 먹게 생겼습니다. 가서 저 반마리만 주세요. 반계탕만 주세요.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요즘 삼계탕이 금계탕이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초복에 드실지 말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 뉴스파이터에서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날아와서 날벼락 맞은 그 차량 피해 사건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시고 그 방송 보시고요. 시청자분께서 뉴스파이터에 제보를 해오셨어요. 어머 나도 비슷한 사고를 당했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번엔 판스프링이 아니라 철제 H빔입니다. 이 공사장을 보면 한 번쯤은요, 커다란 철제 H빔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아하. 지난 5월 충남해안 도로에서 이 철제빔이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머.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승용차 한 대, 앞서가는 덤프트럭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 앞 커브길에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커브를 도는 게 보이더니 네. 갑자기 싣고 있던 철제빔들이 이렇게 어머!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처 피할 겨를이 없이 제보자의 차량을 덮친 철제빔 더미.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피해 차량은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어머 세상에 순간 저 영상 저 순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저 철제빔 보기만 해도 무게가 상당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정말 아찔하고 영상 볼 때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랄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게 지난 5월 4일에 이 11시 오전 11시쯤에 충남 당진의 한 시골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네. 제보자가 아내분이랑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려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어머. 길이었대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가 이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싣고 있던 철제 H빔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제보자 차량을 덮친 겁니다. 그런데 보셨던 것처럼 H빔 굉장히 무거워요. 무게가 1.3톤 나간다. 하나당요? 하나에 어머! 1.3톤이고 길이는 13m입니다. 저게 공사장에서 아주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처럼 쓰이는 그런 아하. 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진짜 차들이 납작해질 수 있을 정도로 무겁고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떨어졌잖아요. 어머. 진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문제가요. 해당 화물차가 커브를 돌 때 보통 속력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 고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속력도 줄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제보자분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길이 돌아오는 차가 화물차인데 속도를 빨리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화물차를 이렇게 속도가 빠른가, 그러고, 그런 순간에 H빔이 떨어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차가, 차,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쿵 받치면서 뒤로 그냥 한 10여 미터, 15m 정도 차가 끌려갔어요.
조금 한 1, 2초만 더 차를 불렀으면은 지붕으로 떨어져 갖고 그냥 압사되는 순간이었었지. 119가 와갖고 그 소방관 구급대원들이 끼내줬어요. 집사람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그냥 집사람 신음 소리만 들리고 전 아빠 해가면서 그냥 저만 부르고 있고 그냥. 정말로 찰나의 순간으로 생사가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런데 앞서 지금 사진도 보니까 그래도 진짜 천만다행으로 지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니까 저희와 또 인터뷰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다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철제빔이 떨어지네요. 더군다나 이 지금 제보하신 분이 운전하실 때 앞에 덤프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걸 봐서는 상당한 방어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반대편 쪽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게 올 줄은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 H빔이 차량 위로 떨어지질 않고 아이고. 차량 앞쪽에 떨어졌지만 아이고. 오는 가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고 이제 거꾸로 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차량이 과연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시면 정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차량이 뭐 거의 운전석 쪽은 지금 문짝은 거의 파손이 됐죠. 어머 세상에. 보닛이랑 지금 그 범퍼 쪽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도 자차 보험을 들고 계셔가지고 폐차 처리를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충격이 있을 당시에 운전하시던 제보자께서는 그 당시에는 정신을 잠깐 잃으셨다 그래요. 근데 깨보니까 뒤에서 이제 그 부인의 신음소리가 들리면서 막 그 구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본인도 핸들에 몸이 끼어서 119 구조대가 와서 꺼내줘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제 부상을 보니까 부인의 경우는 갈비뼈가 3대가 부러졌대요. 어머. 운전자는 그래도 에어백이 터져서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정말 너무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생명을 건지신 것만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지금도 아내분께서는 심한 사고 후유증,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입어갖고 그것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약 침대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놀래갖고요. 그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하고 섬찟하고 그리고 화물차만 이렇게 봐도 화물이 빈 차는 좀 괜찮은데 화물 실려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그냥 마음이 불안하죠. 집사람도 그냥 놀래고 자꾸 가해자 조사받고 검찰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가해자는 뭐 전화 한 번 없고 병원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라도 한마디 했으면 고맙죠. 세상에 이 짐작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이런 사고 당하시면 그 트라우마 후유증이 오래 가나 봐요, 진짜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건이 자꾸 생각나고 그런 다음에 사건을 이제 관계된 걸 회피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제 침대에서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꿈을 꾸다가 아마 렘 수면 장애로 인해서 침대에서 아마 떨어지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불안하다. 그런 다음에 빈 차만 봐도 놀라다. 이건 이제 회피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 길이 집에 가는 가까운 길이더라도 한참 돌아가게 되고요. 화물차가 나면은 무조건 멈추고 피하게 되는 거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뭐 섬찟하고 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러는 건 이제 교감신경 흥분에 의한 증상이어서 상당히 오래 갑니다. 네. 보통 1년 정도 지났을 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조금 많이 줄어들고요. 10명 중에 3명은 1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사실 운전하시다가 사고 나신 분들은 트라우마 겪는 분들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앞서 이 사고가 난 것도 지방도로다 보니까 중앙 분리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고를 당하신 분은요. 저렇게 1차선 달리다가 반대편으로 오는 차가 나한테 오면 어떻게 그런 계속 트라우마 갖고 계신 분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제보자분의 아내분도 앞으로 운전하실 때 정말 운전대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트라우마를 심하게 지금 겪고 계세요. 근데 앞서 이 제보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가해자 저 화물차 운전자가요. 전화 한 번 없고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은 여러 개가 떨어지잖아요. 적재물이 이제 그 떨어진 그 행위만으로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운전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으로 입건해서 이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아니 얼마나 안전 부주의면 저 철제범이 회전 커브를 튼다고 저게 와르르 쏟아져요. 이건수 교수님 세상에.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원래 그 화물차가 물건을 싣고 갈 때는 덮개를 씌우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작은 거지만 고속도로에서는 큰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작은 거라도 하나 더 떨어져서 날라오면 네. 이 가속도가 있고 또 차가 멈추더라도 공주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야기합니다. 네. 최근에 그 화물차의 적재물 사고로 인해서 네. 그 발표를 했는데요. 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네.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치사율이 28.5%고요. 어머.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14.9%의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가끔 경찰서에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덮개도 씌우지 않고 또 무단으로 달리는 차 때문에 많은 신고도 들어오게 되고 제가 또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이런 차를 아주 많이 보거든요.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교통사고 처리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돼서 네. 5년 이하의 징역,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꼭 처벌이 무겁고 가볍고를 떠나서요. 화물차 운전자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칫 소중한 생명을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양심상 찾아가지도 않아요. 전화 한번 안 해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다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행동이요. 지금도 열심히 전국에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전부 도매금으로 욕먹이는 행위예요.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과 전화 드리고 안부 옆주는 전화 드리기를 진짜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김광석 씨, 고 김광석 씨의 뭐 목소리도 따라해보고 모창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했는데 요즘 이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다시 듣고 싶은 김광석 씨 목소리인데 아니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 이거 립싱크 아닙니까? 그 김광석 씨 목소리 틀어놓고 입 뻥끗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분? 그러니까 얼마나 비슷하면 네. 김광석의 현신이라는 그런 그 호칭이 따라 붙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창법, 네. 그리고 기타 맨 모습, 어허. 하모니카 부는 모습, 그다음에 체형 어허.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불리는 것이 저분이 아닌가 생각이 누군데요 듭니다. 대체? 박창근 씨죠? 아하 박창근 씨요? 그런데 박창근 씨 하면은 솔직히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분 중에 박창근 우리 옆집 사는 사람하고 이름 똑같은데 하실 텐데 박창근 씨가 누군가요 지금? 최근 스타덤에 오르긴 했지만요. 1999년에 자작곡으로 데뷔한 데뷔 23년 차 어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1972년생, 나이가 지금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이렇게 동안이에요? 네, 굉장히 동안의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대 재학 당시에 실제로 김광석 씨의 콘서트를 본 후에 음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단순히 노래를 김광석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창법도 비슷하고 음색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김광석 씨의 노래로 구성된 어머. 주크박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주연도 맡았고요. 심지어 김광석 노래 따라 부르기에 심사위원도 맡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이 300곡이 넘는 자작곡을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못했던 무명 가수였는데 네. 지난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지금의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보세요. 목소리만 마치 모창의 느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거의 노래 부르는 포즈, 자세, 생김새, 외모, 체형, 체구 진짜 흡사하네요, 진짜. 네. 제가 김광석 씨 팬인데 네. 이 팬이 봐도 김광석 씨 살아온 거 아니야? 어머, 이런 진짜, 생각 진짜, 들 진짜, 정도로 너무 닮았어요. 어허. 근데 좋아하면은 닮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박창근 씨가 처음에 직접 김광석 씨 무대를 봤었대요. 대학생 때. 그때 보고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김광석 씨 체구가 키 164cm 정도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이 무대에서 저렇게 노래하고 공연하는데 네. 무대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을 닮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잘 보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개그우먼 송은이 씨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하!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네. 팬들이 은희아재라고 별명을 또 부른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닮은 사람이 또 있는 누구예요? 게요. 이선희 씨 노래를 부르면 또 닮아가지고 남자 이선희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고요. 팔색조미력인데네. 근데 먼저 또 나랑 닮았다는 사람도 또 있는 게 누구예요? 전용록 씨가 나랑 조용필 씨랑 좀 섞어놓은 느낌이다. 이렇게 야.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가수 입장에서는요. 제2의 누구누구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가수 박창근으로 불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신곡 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맘의 문을 열지 못한 나를 용서해요. 그대여 어둠 속에 묻혀 방황하는 나를 용서해요. 그대여 그대 사랑 알지 못한 나를 용서해요. 그대여 지난 시간 나의 모든 과오를 용서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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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직접 들어봤더니 진짜 실력자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안진영 기자님 이런 분이 무명 생활 데뷔 23년 차라고요? 네, 게다가 지금 발표한 저 노래 그대의 사랑 앞에 다시 섰나 이 노래가 20년 전에 미리 만들어놨었는데 어머. 미발표곡을 이번에 다시 낸 겁니다. 그래서 앨범이 제목도 리본 다시 태어나다인데 이분이 본인의 인기를 이렇게 참 계속 여기 안주하지 않고 팬덤을 계속 넓혀가고 있거든요. 팬덤이 진짜 요즘 많아요? 네, 팬들이 한 50에서 60대들이 많이 있는데 어허. 일단 딱 노래를 발표했을 때 순간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수만 접속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팬덤이 아니라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도 팬덤을 구축하고 네. 박창근 씨가 50대 뒤늦게 스타덤에 올랐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가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무명 시절에 박창근 씨가 세상에 관객 5명 앞에서도 공연하신 적이 있대요. 이 무명의 서름을 꿋꿋이 이겨냈기에 지금의 늦깎이 팬덤도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의 박창근 씨 가수 인생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